계약의 성립이에요. 계약의 성립. 계약은 한마디로 합의로 성립합니다. 두 사람의 의사의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어쩌면 합의란 말과 계약이란 말은 거의 동요에 가깝습니다. 법률에서 합의 이퀄 계약이죠. 계약의 성립. 두 사람의 합의로,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는데, 합의라는 이 말이 줄임말이죠. 합의의 의자는 의사표시를 얘기해요. 의사표시. 합은요, 합치.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 체결된다. 근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사표시 합치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합치, 두 번째는 주관적인 합치. 객관적으로 두 의사표시가 합치된다는 말은 두 사람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내용이. 주관적으로 합치해야 된다는 말은 원하는 상대방이 일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각각의 불합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객관적 불합치부터. 갑이 이 건물 1억 원에 사겠느냐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8천이면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의사표시 내용이 달라요. 이게 객관적 불합치예요. 그럼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불성립이에요. 이거 무효가 아니라 아예 성립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1억으로 의사표시 내용이 똑같아요. 1억에 팔고 싶다, 1억에 사겠다. 그럼 객관적으로 합치된 거야. 근데 하나 더 남았어. 주관적 합치. 1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일치되었는데 그 소리를 을이 한 게 아니고 옆에 듣고 있던 병이 한 거야. 지금 갑은 을에게 팔고 싶어서 1억에 사겠소? 라고 의사표시했는데 을이 대꾸를 한 게 아니고 병이, 을은 대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살게요. 1억에. 이렇게. 이게 주관적 불합치예요. 원하는 상대방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얘들도 합의가 안 된 거고 얘들도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가 안 돼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 뭐하고 비슷한 거냐? 이 상황은 사랑의 스튜디오. 사랑의 스튜디오 하면 딱 아시나? 옛날에 그 일요일 날 오전에 한 9시에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죠. 오락 프로그램 MBC에서. 기억 못 하시나요? 모른 체 하시네. 거기 1시간 동안 나와가지고 남자 넷, 여자 넷 나와가지고 막 놀다가 제 끝날 때 전광판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고르지 않나요? 이 손에 이렇게 모르게. 그게 다 나오지. 이렇게 남자 이렇게 ABCD 있고 가불병정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보냈는데 이 여자는 저쪽으로 보내고 이 남자 저 여자로 보내고 어떨 때는 한 커플도 탄생이 안 되고 이게 딱 맞아야 되잖아. 이렇게 눈이 맞아야지 커플 탄생. 그거거든. 이게 주관적 합치가.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의사표시 내용도 일치해야 되고 원하는 상대방도 일치해야 돼. 이렇게. 이건 주관적으로 합치된 거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거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 된 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합의가 안 된 거에도 두 종류의 불합의가 있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텐데 불합의에도 의식적인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합의가 안 됐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의식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것, 안불합의. 그다음에 합의가 안 됐는데 모르고 있어요. 합의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쪽을 안불합의라고 했으면 이쪽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모른 불합의 이러면 딱 좋은데 이게 독일에서 온 용어들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 이쪽을 숨었다 이렇게 그렇게 썼나 봐요. 숨은 불합의라 그래요. 의식을 못하고 있는 불합의. 이런 게 안불합의예요. 갑이 을에게 1억에 계약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8천에 하자라고 했어요. 합의가 안 됐죠? 자기들이 말을 주고받았으니까 알고 있어요. 이거 안불합의예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숨은 불합의로서 자꾸 나오는 게 미국인, 아메리칸, 차이니즈, 중국인. 홍콩에서 만나가지고 100달러 오케이? 그랬더니 하오? 해가지고요. 괜찮다 그랬어. 그래서 계약서까지 썼거든요. 이쯤 되면 합의가 된 것 같잖아요. 계약서도 써있고. 근데 동상이몽을 한 거야. 미국인은 여기 적혀있는 달러가 당연히 미국 달러지? 이렇게 생각해서 허명했고 그 다음 여기 홍콩이니까 중국인은 홍콩 달러지? 라고 생각해서 서명을 했다면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같은 달러라는 단위를 써도 이거 홍콩 달러 환율 보니까 이거 한 8개 모여야지 이거 한 개 되는 거야. 1 미국 US 달러가 홍콩 달러 한 7.7, 7.8?
그러니까 이건 7배, 8배 차이 나요. 얘들이 생각하는 대금이. 합의가 안 된 건데 얘는 미국 달러로 얘는 홍콩 달러로 합의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런 불합의를 수문 불합의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거. 성립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어. 계약서를 보고 성립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종일 뿐이에요. 계약서는 휴지입니다. 저렇게 되면.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계약 불성립.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지, 미국인이. 아, 당신은 이걸 그러면 홍콩 달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 나 이 계약 취소하겠소. 취소가 될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게 될까?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취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15페이지 정도에서 계약이 성립을 했을 때 취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계약은 두 사람의 합의로 성립하는 거거든. 근데 얘들은 합의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계약 자체가 탄생하지 않은 거예요. 뭘 취소하겠어요? 뭐 계약이 있어야지 취소를 해서 엎을 건데 취소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수문불합의 여기서는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는 그냥 100달러로 적혀 있으니까 동상이몽을 해서 합의가 안 됐다고 계약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해 준 건데 다른 사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원했는데 이렇게요. 계약서에 딱 명백히 홍콩 달러라고 적혀 있어. 그런데 미국인이 착각을 한 거죠. 이렇게 착각했어요. US 달러, 홍콩 달러, 이퀄 이렇게요. 같은 거라고 생각한 거야.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계약하는 관행상 계약하는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붙여놓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미국 달러로 결정을 다 내렸는데 HK라는 거 봤어. 분명히 받긴 봤는데 똑같은 거니까 뭐 그냥 서명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홍콩 달러입니다. 여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죠. 그럼 홍콩 달러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일단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홍콩 달러로. 그럼 난리 난 거죠. 얘는 자기가 생각한 거에 8분의 1밖에 못 받아요, 대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사는 미국 달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적혀놓은 표시 서명한 것은 홍콩 달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뭡니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미국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소리가 입 밖에 나올 수 있지. 일단 계약은 뭐 하였으니 성립하였으니까. 이게 취소가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따지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취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렇죠? 이거 없앨 때는 취소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고 불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합의로 넘어와서요. 계약이 성립하는 거.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에는 우리 민법이 예정한 합의의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과 승낙의 합치. 가장 보편적이고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지 않아도 의사실현, 교차청약 이런 요상한 모습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적어도 99% 청약과 승낙 합치. 그러니까 누군가는 청약을 하고 누군가는 승낙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구성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중에 한쪽을 청약이라 그러고 다른 한쪽을 승낙이라 그래요. 무엇이 청약이고 무엇이 승낙인가는 의사표시 내용을 가지고 구별하지 않고요. 시간 가지고 구별한 거예요. 그냥 먼저 한 게 청약이에요. 얘가 얘를 찾아가서 계약하자라고 먼저 찔렀어. 그랬더니 그래 하자라고 맞장구를 쳤지. 그럼 얘가 청약이에요. 얘가 승낙이고요. 거꾸로 얘가 먼저 쟤한테 계약하자고 먼저 찔렀어요. 그럼 얘가 청약한 거예요. 얘가 승낙한 거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이 청약을 하는 케이스도 있을 테고 매수인이 청약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청약부터 볼게요. 청약. 청약이란 무엇이냐? 청약은 장차 승낙과 결합을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청약이 되기 위한 요건.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들어있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얘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확정적이냐면 이게 청약이라면 상대방이 그래 하자라고 오케이.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체결되어도 좋다라는 정도로 갑의 심리가 확정돼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게 청약이라 볼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1억 원에 당신에게 팔고 싶다. 사겠냐? 이렇게 말했으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에요. 구체적, 확정적이에요. 아니 근데 대충 물건만 말하고 돈만 말했으니까 근데 돈을 언제 주고 중도금 날짜는 언제고 그것도 하나 안 되겠는데 구체적이냐?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그냥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매 계약의 본질은 매매의 목적물하고 매매 대금이거든. 둘 다 구체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1억에 팔겠다는 의사가 확정돼 있어요. 저런 건 청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약입니다. 저런 게 청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승낙해버리면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체결되어서 얘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채무 의무가 생기고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청약인데요.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을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경기도 어디쯤에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특별히 너니까 싸게 줄 테니까 살래? 이렇게 말을 했다면 택도 없습니다. 저건 청약이 될 수 없습니다. 저 말의 내용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어디 말하는 거야 저기가 지금. 싸게가 얼마를 말하는 거야.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너랑 계약하겠다는 의사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 저런 건 청약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저런 것들은 청약은 아닌데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청약의 유인은 될 수 있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청약은 뭐냐? 청약은 계약 성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그래서 이게 청약이면 갑이 청약을 한 거라면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 성립입니다. 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청약했을 때 그 말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야. 상대방이 오케이 해버리면요. 그래서 청약한 대로 책임지고 이행해야 될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게 청약이라면 그렇습니다. 자판기 설치한 게 구체적으로는 뭐 자판기 설치 청약의 예로 나와요. 자판기, 커피 자판기 설치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정적입니다. 구체적이죠? 밀크 커피, 크림 커피, 설탕 커피, 블랙 커피 700원, 500원 이렇게요. 구체적이라고 굉장히. 그리고 확정적이에요. 돈만 넣어봐라. 다 준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한 거야. 이렇게 자판기를 설치해 놓은 것은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청약을 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청약이거든. 우리가 여기다가 동전을 넣는 행위가 일종의 뭘까요? 승낙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고 바로 오토매틱으로 이행이 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청약의 유인은 뭐냐면은 꼬시는 거야. 유인.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한 게 아니고 청약을 유인했다는 것은 을을 살살 꼬드겨 가지고 을을 몸을 달게 만들어서 을이 갑에게 청약을 해 오게끔 꼬시는 행동을 청약을 유인이라고 그런다고. 상대방을 꿰어서 자신에게 청약을 해 오게 하려는 행위. 이게 청약의 유인이에요. 얘가 유인했거든요. 그럼 얘는 유인받은 사람이니까 피유인자라 그래요. 피유인자가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면 이게 청약이 되고 그 청약을 들은 유인자가 마음에 들면 승낙을 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승낙을 안 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했을 때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나 당신이랑 계약한다는 의사가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내가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에요. 피유인자의 청약에 대해서 얘가 다시 승낙을 해야지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고 무엇보다도 유인했을 때 썼던 그 감언이설들이 있죠. 사람을 꼬시려면 뭔가 꼬시는 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말들은 전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아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이 부분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꼬셨을 때 쓰는 말들은 계약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생기지 않아요.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 각종 광고입니다. 광고는 계약 내용 아닙니다. 광고는 책임이 없습니다. 기본으로 이런 거야. 초역세권, 강남역 압구정을 잇는 핵심 요지, 상가 분양 광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파트 분양 광고, 서울대학교를 이쪽으로 이전한다, 전철 복선화된다, 도로 확장한다, 뭐 이런 것들 다 꼬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책임이 없어요. 그 분양회사들은. 그런 것들은. 학원 광고도 뭐 전국 최고의 강사진 이런 거요. 다 꼬시는 겁니다. 뭐 강사력이 합격이다 이런 거요. 다 유인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가랜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와 보니까 무슨 최고 아닌데 이게 강사력 뭐
책임져라. 이거 안 되면 계약 내용이 아니거든. 이런 것들은 전혀 계약 내용이 아니에요. 대충 요 정도 하시고 청약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자판기를 예를 들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청약을 많이 받아보셔서 사시다가 승낙도 많이 해보셨을 테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청약하는지 확인하고 승낙한 적은 없을걸요? 전면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요. 청약자가. 이 뒤로 돌아가면 나올 거예요. 기계 설치자에서. 그 사람이 청약자겠지. 그러니까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특정되어 있을 필요 없다. 분류.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한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 이 자판기가 여러 가지 예를 쓸 수 있겠네. 이게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 청약한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커피 마시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청약한 거예요. 아까 이것도 온 동네에 한 100장 갖다 붙였거든. 아까 그 여자가. 이게 특정인에게 청약한 게 아니고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그 다음에 승낙기간. 보세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요. 만약에 계약하고 싶으시면 10월 31일까지는 답을 바랍니다. 라고 저 기간을 정해줄 수 있거든요. 저런 걸 승낙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청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꼭 이렇게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 거냐? 안 그렇습니다. 승낙기간은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안 정해도 돼요. 법조문도 528조 정한 경우, 529조 정하지 않은 경우 둘 다 정해놓고 있어요. 법에. 먼저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정했죠. 31일까지 답을 달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청약의 수명이에요. 청약 죽는 날이야. 이때까지 청약이 살아있는 거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31일까지 승낙을 받지 못하면, 피드백을 못 받으면 청약이 효력을 잃어요. 청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승낙기간이 10월 31일로 정해져 있으면 청약이 31일에서 자정 딱 넘어가고 11월 1일로 넘어가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승낙이 와야 돼요. 계약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요. 10월 30일 날 31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30일 날 편지로 승낙서를 보내고 있으면 약간 아슬아슬하지 않나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스피드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30일 붙여가지고 11월 2일 날 왔어요. 승낙이.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죽었어요. 청약. 기다리다가 눈 빠지고 비토하고 죽었어요. 승낙이 왔는데 청약이 뭘 아는 체 안 하네. 이렇게 엎어져 자고 있네. 그래가지고 청약아 나왔어. 이렇게 일어나봐. 이랬더니 미동도 안 해가지고 돌려 누워보니까 죽었어요. 유서 쓰고 죽었어. 기다리다가 먼저 간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른 청약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되려면 날짜가 딱 주어지면 그날까지 보내면 안 돼요. 편지로. 미리 붙여가지고 그날까지 도달하게 만나게 해줘야 돼요. 청약하고 승낙하고 이렇게. 신부가 신랑 기다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 안 돼요. 안 정하면 어떻게 될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안 정하고 청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제까지 살다 가느냐? 청약은 적당히 살다 간다고 돼요. 상당한 기간. 이게 이제 민법의 특징이지. 공법하고 확연히 다르죠. 공법은 저런 거 없잖아요. 상당한 거 어디 있어? 며칠, 몇 제곱미터, 몇 층 딱딱 있잖아요. 근데 민법은 공법은 국가가 국민들을 규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는 거고, 이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공평 타당을 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어요. 그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가? 그럼 시험에 안 나오지 그냥 상당한 기간입니다. 근데 갑이 내 집을 당신에게 1억 원에 팔고 싶다라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뭐 아무 대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2주일, 한 달, 2달 정도 지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어. 죽었어, 청약. 한 10년쯤 지났거든요. 10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을이 혼잣말처럼 살게. 그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되지. 근데 그게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안 나온다니까. 그냥 상당한 기간 이렇게 나와요. 그냥 법조문대로.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을 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은 도달주의. 우리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걸 배웠거든. 도달주의.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읽어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 뭐 그걸 도달이라고 한다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청약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럼 청약을 이 공식에 넣으면 되겠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근데 격지자이건 대화자이건 불문하고 둘 다 도달주의입니다. 격지자 대화자 개념을 좀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 34페이지 나오는 개념인데요. 격지자와 대화자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하고 그걸 받는 상대방 사이의 관계 이야기예요. 얘들이 표의자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 거리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 공간적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 거리예요. 시간적 거리.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발송되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또 상당이란 말인데 꽤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야, 애들이. 떨어져 있다. 뭐죠, 이거? 격지자. 시간이 거의 안 걸려. 우리가 인간이 못 느낄 정도의 시간이 안 걸릴 수는 없지. 빛의 속도로 가도 걸리긴 걸리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뭐자? 대화자.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리면 대화자. 몇 분이라도 걸리면 뭐야? 격지자라 그래요. 격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편지로 보내고 있으면 의사표시를 편지로 보내고 있으면 뭘까요? 얘들 관계는 격지자고. 전화로 하고 있으면요? 대화자죠. 여기 뭐 채팅하고 있으면요? 카톡? 뭐예요? 대화자죠. 엔터 치면 바로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화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적 거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청약을 10시 53분 52초에 발송했는데 53초? 1초도 너무 긴데 하여튼 0. 몇 초 만에 도달했어. 청약을 20일 날 붙여가지고 22일 날 도달했어. 요거는 대화자 사이의 청약이고 요거는 격지자 사이의 청약인데 격지자건 대화자건 다 도달했을 때 요때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청약은 그래요. 근데 나중에 승낙 가면 청약 받고 난 다음에 리턴 승낙할 때요. 승낙은 얘하고 얘가 차이가 발생해요. 특칙이 있어가지고. 일단 청약은 차이가 없다. 격지자건 대화자건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발송 후에 사정 변경. 이것도 민총 이야기지. 민법 총칙.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제한능력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다가 또 의사표시자를 청약자로 넣어서 볼게요. 청약자가 청약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제한능력자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성년 후견, 한정 후견, 법원 심판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 사망한 사람은 의사표시 못해요. 죽은 사람은. 사망한 자가 한 의사표시는 무효거든요. 또는 제한능력자가 한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건 아니지만 취소할 수 있다고 배우셨어. 단독으로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참 상황이 청약자가 살아있을 때 청약을 하고 죽은 거야, 나중에. 제한능력자가 아닐 때, 행위력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된 거기 때문에 사망을 한다고 해서 청약이 무효가 되진 않는 거지. 제한능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청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망했으면 갑이 의사표시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래도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계약을 하고 싶으면 승낙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청약자의 상속인이 포괄승계 받았거든. 이 법적 지위를 상속인에게 승낙을 해서 상속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그게 기본이다. 민법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의 내용. 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데 무슨 효력이 생기느냐? 일단 형식적인 구속력이 생겨요. 철회를 못해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는 힘이 생겨서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법률 세계에서는. 이렇습니다. 청약의 구속력. 자, 누구를 구속하는 거냐, 청약이?
상대방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요. 청약의 자기 구속력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라는 단어가 나왔네. 철회. 자, 철회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단어가 취소 배우셨잖아. 취소. 해제도 한번 들어보셨죠? 다 비슷비슷 보이지 않습니까? 취소, 해제, 철회 이런 거야. 이걸 다 우리는 통칭해서 쓸 수도 있네. 쉬운 한 단어로 엎어버린다. 그렇죠? 다 그런 느낌인데 다 제각각 다른 거예요. 철회는 뭐냐면은 철회는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데 아직 그게 효력이 안 생겼어. 생기고 나면 철회 못해요. 아직 안 생겼는데 야, 나 그 의사표시 효력 안 생기게 하련다 라고 했던 말을 주워 담는 거지. 아직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걸 철회라고 해요. 근데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상대방에게 뭐 하면? 도달하면. 그러니까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생기고 나면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지. 철회를 못 해요. 말을 반대로 해석해 볼까요? 청약을 했는데 아직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어. 아직 효력이 안 생겼어. 그러면 뭐요? 철회할 수 있죠. 철회가 돼요. 그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갑이 이렇게 청약을 했거든요. 내 집을 1억 원에 팔고 싶다고 편지로 보냈어. 편지로 청약했으니까 얘 둘의 관계는 격지자다, 대화자다. 격지자. 시간 걸릴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10월 1일 날 청약해서 지금 오늘이 10월 2일인데요. 병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한테 그 집 내가 2억에 사겠소. 나한테 2억에 파세요. 라고 제안을 하네. 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하루 일찍 올 것이지. 나 지금 얘한테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서를 보내놨는데 그 다음날 병이 와서 2억에 사겠답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팔아야 됩니까, 지금? 병한테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청약이 얘한테 도달해버리면 철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승낙하면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쪽으로 꼼짝없이 1억 받고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청약을 뭐 해야 될 상황이에요? 철회. 근데 청약이 좀 다행히 편지로 보냈거든. 가고 있어, 오늘 일. 그러니까 지금 이 철회도 의사표시거든. 철회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데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걸 보통으로 보냈으면 이건 익스프레스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로 보내고 있을 시간이 없어. 전화 걸어야 돼, 전화. 전화로 걸면은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대화자죠.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바로 날아가잖아. 그래갖고 전화 걸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나한테서 뭐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철회가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되죠. 이게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청약이 도달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그럼 철회가 되는 거야. 바로 말하면 돼요. 아, 오늘 저녁에나 내일쯤에 나한테서 뭔가 하나 갈 건데 받으면 보지도 말고 찢어라. 이렇게 버려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철회예요, 철회. 뭔데? 뭐 러브레터냐? 이렇게 뭐야?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집을 나한테 1억 원에 팔려고 했는데 아유, 마음이 바뀌었다. 안 팔란다. 이렇게 철회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려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여자가 반갑게 받더니 살게. 이렇게 그 뭐예요? 뭐 한 거죠? 지금 이미 이 청약이 도달해서 뭐까지 해버렸어? 승낙. 그 계약이 체결돼 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그 계약이 체결되어서 얘는 이쪽으로 소유권 넘겨줘야 됩니다, 이제. 꼼짝없이. 너무 아깝네. 하루 만에 1억 날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쪽이 승낙해버리면 계약이 된 거거든, 매매가. 그러면 배신을 해야 됩니다. 자, 1 매수인을 배신하고 이쪽으로 다시 승낙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또 매매가 되죠? 이게 한번 살짝 들었던 이중매매 아닙니까? 그렇죠? 1매매, 1 매수인을 배신하고 돈 더 주겠다는 2 매수인에게 집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도 병은 1매매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등기해주면 돼요. 이 채권보다 하루 늦게 생겼다? 늦게 생겼어도 뭐 채권자 평등이니까 이쪽으로 등기해주면 얘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신 얘가 얘한테 책임 추궁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그 손해배상 좀 해주면 되지. 뭐 손해배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2억 받으면 손해배상 좀 배상해줘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승낙 적격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면
승낙과 결합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승낙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청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승낙 볼게요. 승낙. 승낙은 청약을 받은 사람이 계약 성립시키려고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죠.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 그걸 계약하자라고 맞장구 치는 의사표시 말합니다. 일단 승낙의 요건에서 승낙은 자유입니다. 청약을 받았다고 해서 승낙해줄 의무가 당연히 없겠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자유가 있거든요. 안 사겠다고 회답해줄 의무는 있을까? 회신해줄 의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었느냐? 회답 의무도 없습니다. 자, 내 집을 당신에게 1억 원에 팔고 싶습니다. 사시겠습니까? 사고 싶으시다면 10월 31일까지 확답 바랍니다. 라고 승낙 기간까지도 정해줬어요. 그럼 얘가 사고 싶으면 그 전까지 미리미리 승낙서를 보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안 사고 싶어요, 얘는요. 안 사고 싶으면 가만 놔두면 되지, 그냥. 근데 청약서에 이상한 게 적혀 있어요. 10월 30일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때까지 가타부타 사겠다 안 사겠다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사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웃기게도. 저런 문구 가지고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지. 쥐가 뭔데 그럼 나한테 뭐 대답해달라 그래. 그래서 우리 그럼 이걸 딱 읽고 아니 그럼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대꾸를 안 하면 계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만사 제쳐주고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안 사요. 안 사. 이렇게 거절을 회답을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문구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무시. 자기가 뭔데 나한테 회신을 해달라 그래.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어요? 10월 31일까지 청약이 살다가 하늘로 성천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죽게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해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싶으면 승낙을 하면 되죠. 계약하고 싶으면. 근데 승낙으로도 효력이 생겨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승낙은 청약과 합치해야 된다. 아까 나왔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합치. 하나는 객관적인 내용의 일치, 또 하나는 주관적인 상대방 일치.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일치. 1억 원에 팔고 싶다라고 청약을 받았으면 계약이 되려면 1억 원에 사겠다고 해야 돼요. 근데 얘가 8천이면 제가 살 건데 라고 했으면 객관적 불합치예요. 계약이 불성립이죠. 성립하지 않은 건데 민법이 좀 이게 아까운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조문 하나 뒀어요. 534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곧대로 승낙한 게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어요. 지금은 변경을 가한 승낙이 2천만 원 깎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느냐. 원래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8천의 승낙을 어떻게 분해를 하냐면 1억 원에는 안 삽니다. 라고 1억 청약을 뭐 한 거다? 거절한 겁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8천에 파시는 건 어때요? 라고 새로 청약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넣어볼까요? 1억에 살래? 8천이면 사지? 라고 하면 1억에 안 사? 라고 1억 원을 죽여버렸어요. 청약을. 그리고 8천에 파시지? 라고 청약을 보낸 거로 본다고요. 그랬을 때 혹시 또 갑이 너무 훅 깎으시는데 9천은 어때요?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분석해 볼까요? 8천에 온 새 청약을 거절해버린 거지. 맞나요? 8천 청약 실효. 9천에 하는 건 어때요? 라고 다시 새 청약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9천 합시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핑퐁 게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계약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관적 합치. 자, 아까 전에 청약은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약은 할 수 있었죠. 자판기 설치, 개 찾는 광고 이런 거. 근데 승낙은요. 주관적 합치. 청약자에게 승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사랑의 스튜디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승낙을 한다? 그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청약하는 건 가능해도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승낙을 하면 내가 누구랑 계약했는지 나도 모르잖아. 내가 불특정한 다수인이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여야 됩니다. 청약자. 청약자는 특정인이에요? 불특정한 다수인이에요? 특정인이죠. 나한테 청약이 오면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불특정한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살아있을 때, 청약 살아있을 때 승낙과 만나게 해줘야 된다.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된다. 혹시 연착되면, 지연 도착, 기차가 연착되듯이 오긴 왔는데 늦게 온 거지. 승낙 기간을 넘겨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착된 승낙. 다시 31일까지 확답 바란다고 승낙 기간을 정해줬는데 승낙을 30일 날 붙이면, 그것도 편지로 붙이면 격지자가 돼버릴 건데 너무 좀 아슬아슬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늦게 왔어요. 11월 2일 날 승낙이 온 거예요. 승낙 기간이 10월 31일까지인데 청약 어떻게 돼 있다고요? 청약요? 죽었어요. 이걸 뭐라고? 이런 승낙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착된 승낙이라고요. 연착. 어렵진 않죠? 그 계약이 안 되는 게 청약이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형이 죽었어요. 그죠? 청약이 죽었어. 죽어가지고 청약이 죽었으니까 승낙도 승낙 구실을 못하죠. 신부 없이 어떻게 신랑이 신랑 구실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약 꽝인 거예요. 꽝.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민법이 약간 아쉬운가 봐요. 한 소리 또 거들고 있어, 민법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 보세요. 연착된 승낙의 효력. 연착이 된 승낙은 승낙 구실을 못하지, 청약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청약자가 그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청약이 죽은 상태에서 승낙이 왔기 때문에 승낙 꽝인데 이 연착된 승낙을 갑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내가 새로 청약받은 셈 치지. 이쪽으로 청약한다는 거, 얘가 이쪽으로 청약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청약에 대해서 갑이 다시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승낙을 한다면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여기 내용들은 또 들을만 하시죠. 그렇죠? 여기가 한결같지 않습니까? 저기가 물권법 이런 데보다. 물권법 어려운 것도 안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3, 4월, 5, 6월 가도 수준이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 다 해요. 그냥.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이,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지, 계약법은. 뒤로 가면 조금씩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자,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퀄 계약이 성립한다는 말이네. 그쵸? 청약이 효력이 발생했다는 건 아직까지 계약이 성립이 아니고 청약이 효력이 생기고 도달되어서 다시 승낙의 효력이 생긴다? 그게 곧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계약의 성립 시기하고 일치하는 말이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 대해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예외가 있거든. 자,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인데 예외적 발신주의.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지자란 말 알아들으시죠? 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승낙을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해버린대요. 계약이 성립을 한답니다. 발송하는 순간. 발신주의, 예외적 발신주의예요. 볼까요? 10월 31일까지가 승낙 기간인데 이번에 좀 여유를 가지고 붙였네, 승낙을. 10월 25일 날. 그래서 27일 날 승낙이 왔어요. 그러면 청약이 살아있죠, 지금.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돼요. 근데 승낙을 25일 날 발송했고 27일 도달했으니까 이틀 걸렸어요.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격지자 간 계약이에요.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이렇게 승낙이 제대로 도착만 하면 이걸 대전제로 해서 언제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죠? 10월 25일 날 아니면 27일 날? 25일 날. 승낙 발송일인 이날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특별 조문이 없다면은 승낙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한 27일 날 계약이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이런 발신주의를 취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왜?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뒀을까? 그들의 의사를 존중한 것 같아요, 민법이. 제 말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답해 보세요. 지금 갑하고 을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어요? 안 돼요? 합의가 되었죠. 그렇죠? 합의된 날이 언젠가라고 질문하면 합의가 된 객관적으로 합의가 된 날과
합의가 되었음을 갑이 인식한 날은 다르네 지금. 언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상 25일 날. 그 내용대로 그대로 승낙서를 써서 붙였잖아요. 합의는 여기서 됐어.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이날 계약 체결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지. C는. 얘는 아직 알아요? 몰라요? 얘는 언제 알게 되죠? 우리 합의를 받네라고 언제 알게 되죠? 27일 알게 되죠. 그걸 받았을 때, 읽었을 때. 시간이 꽤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으니까 어차피 얘들은 합의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격지사 사이 계약이라면 좀 앞당겨 주겠다는, 여기서 실제로 합의를 받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게 이틀 걸렸을 뿐이지 3일 걸리고 4일 걸릴 수도 있고 이날이 길어지면. 그래서 좀 앞당겨 줘가지고 니들이 합의를 본 이날 계약 성립한 거로 쳐줄게. 좋지, 고맙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격지사 사이에는 이런 특징을 뒀어요. 그러면 대화자는 왜 안 뒀을까? 대화자는 그렇게 예외를 만들 실익이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25초에 보내면 25.1초에 들어가거든요. 이 0.1초 앞으로 당겨준다고 퍽이나 고마워하겠네. 고마워할 이유도 없고 예외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 이유도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기간이 이렇게 대대로 도달하면 이 번제로 해서 발송일날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 발신주의를 승낙기간 내에 발송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계약이 성립하는 게 승낙기간 내에 제대로 도달했기 때문에 발신주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25일 날 보냈는데 뭔 일인지 11월 2일 날 아까처럼 연착돼 버렸어. 청약 죽었을 때 왔어요. 그럼 소용없어요. 발송도 소용없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발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승낙기간 내에 제대로 도달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왔다 그러면 발송일날 계약 성립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청약과 승낙을 합치한 계약 성립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좀 짜잘한 것들인데 의사실현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 통지가 필요치 않은 경우. 이상하네. 계약이 되려면 승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승낙이 필요 없답니다. 청약자가 필요 없다고 말했답니다. 의사표시. 아니 관습상 필요 없답니다. 그러면 승낙 없이도 계약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언제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 사실이 생겼을 때, 그때 승낙 안 해도 계약이 된다. 이거는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냐면 을이 갑의 집에 놀러 갔는데요. 갑이 다이어리 같은 걸 하나 갖고 있는데 플래너. 을이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런 다이어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어디서 났다고. 너무 이쁘다고 막 갖고 싶어서 이쁘다 계속 그랬거든요. 이쁘다 그러면 줄 줄 알고. 근데 이쁘지? 이러면서 계속 이쁘지? 라고 안 주네. 실패했네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후 갑으로부터 이 물건이 택배로 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그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주는 줄 알고 기분 좋아서 탁 펼쳤는데 그게 뭐가 팔락팔락 하나 떨어지네. 이렇게요. 이렇게 35,000원. 주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죠. 청약이 온 거예요. 청약이. 청약과 함께 물건이 같이 송부돼 온 거죠. 그래서 김샜지. 그렇지만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35,000원 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하면 FM대로 가자면 청약을 받았으니까 얘는 또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서 승낙이 또 가야지 계약이 되는데 지금은 승낙 필요 없어요. 얘가 지금 돈만 넣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승낙 안 해도 입금하면 이 번호로 입금하면 계약 성립해버리는 거죠.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입금만 하면. 또 입금 안 해도요. 다른 사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첫 장을 열어가지고 내 이름을 썼어요. 올해의 목표. 올해는 기필코 합격이다. 뭐 이렇게 적었어요. 적는 순간 이 물건, 송부된 물건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순간 계약이 뭐 하는 거다? 성립하는 거다. 뭐 할 필요 없이? 승낙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승낙의 의사가 실현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런 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천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소비하거나 사용했구나라고 그거를 청약자가 인식해야지 계약이 성립한다는 말은 X이죠. 인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런 행동이 벌어지면 그냥 뭐 화장품이 왔는데 고객님 마음에 드시면 쓰세요 라고 돼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되찾아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찍어 바르는 순간 바로 계약 체결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의사표시로 그런 거고, 관습 하나 보여드릴까요? 관습? 포장마차 관습? 포장마차에 포장마차 사장님인데 여자가 배고파서 여기 갔어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빨간 거, 파란 거 해가 까만 거 해고 그 색깔대로 가격 다른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다 먹을 대로 먹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청약하고 있는 거거든. 청약. 불특정 다수인에게 냄새 풍기면서 청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을 받은 을이 온 거지. 근데 이게 보통 이게 원래대로 하자면 FM대로 하자면 승낙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포장마차 관행은 승낙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먹고 나중에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승낙 없이 계약 체결되는 거지. 언제? 오뎅이 간장에 찍혔을 때. 그래서 그게 인정된 사실 아니고 찍히는 순간 그냥 그런 순간 계약이 된다. 그런 게 의사실현입니다. 뭐 됐습니다. 뭐 이런 문구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냥.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은 청약이 서로 교차된 거야. 그러니까 청약 승낙이 아니고 청약인 거야. 청약인데 서로 청약을 했는데 내용이 똑같은 청약이에요. 내용이 똑같은 청약이니까 객관적인 합치가 된 거지. 내용이 똑같으니까. 근데 서로 교차되었으니까 주관적 합치도 된 거지. 그러니까 형식만 청약과 청약일 뿐이지 실제로 합의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예요. 그 계약 성립이 언제 성립하느냐?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다 최종 청약 도달 시.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이 집 1억 원에 사세요라고 청약을 보냈어요. 근데 이 청약을 받은 게 아니고 을도 갑에게 청약을 해요. 그 집 나한테 1억 원에 파세요. 서로 청약을 한 거야. 그래서 청약이 이렇게 교차돼 가지고요. 이 을의 청약은 갑에게 3일 도달, 갑의 청약은 을에게 4일 도달했다면 계약이 며칠이나 성립한다는 거죠? 양 청약이 모두 다 도달했던 날짜 3월 4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뭐 그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책 한번 볼게요. 114. 자, 계약 성립 계약은 합의에 의해서 성립한다.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첫째, 청약과 승낙의 합치, 둘째, 의사 실현, 셋째, 교차 청약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이다. 근데 합의를 통해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 합치가 객관적인 내용의 일치, 주관적인 상대방 일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데 두 종류의 불합의가 있더라. 의식하고 있는 암불합의와 의식을 못하고 있는 수문불합의. 수문불합의 같은 경우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청약은 구체적인 확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청약자는 명시되어 있을 필요 없고요.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을 필요 없고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와야 됩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청약은 죽어버립니다.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청약 죽습니다. 기다리다가. 효력 발생 청약은 격지자건 대화자건. 자, 승낙에서는 격지자 대화자를 구별하지만 청약에서는 격지자건 대화자건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청약자가 청약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재앙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청약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약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에서 형식적인 구속력.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한 청약을 거둘 수가 없다. 철회하지 못한다. 도달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청약과 청약의 유예의 구별을 아까 전에 보셨어요. 이 밑에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청약은 계약의 내용이 되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말이고요. 청약의 유인은 계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했을 때 썼던 말들은 법적인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승낙은 자유롭습니다. 청약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회답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청약서에다가 표시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문구입니다. 상대방을 구속할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습니다. 무시해도 청약자 뜻대로 계약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청약과 합치돼야 되는데 객관적인 합치, 내용이 일치돼야 됩니다. 5억에 팔고 싶다고 청약이 왔는데 4억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게 되면 원래 청약 5억 원을 거절한 거예요. 원래 청약은 실효되고 4억에 파시는 건 어때요? 라고 새 청약을 보낸 것을 본다. 뭐 읽어보시면 되고. 주관적 합치, 청약은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지만 승낙은 청약자에게 해야 되는 것이지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승낙한다? 안 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승낙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된다. 혹시 승낙이 오긴 왔지만 늦게 왔어요. 연착. 청약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연착이 된 승낙은 승낙으로서는 꽝이지만 청약자가 그것을 새로 청약받은 셈 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봐서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한다면은 좀 늦었지만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격지작 하에의 계약. 자, 대화자 간의 계약이라면 그냥 도달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승낙이 왔는데 승낙이 오래 걸려서 왔어요. 그랬을 땐 오래 걸렸기 때문에 승낙을 발송할 때 계약 성립한 것을 인정해 주겠다. 발신주의. 예외적 발신주의. 그 다음에 의사실현, 교차청약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완전 똑같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전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교차청약은 이렇게 문제를 엄청 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기출 표시를 보세요. 14부터 뭐 매년 내내 엄청나게 냈는데 이게 그토록 중요해서 이렇게 매년 게 아니고요. 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를 지문에 하나씩 끼워 넣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어렵지 전혀 않죠, 이거? 3월 4일 날 계약 성립한다.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